안녕하십니까. 트러스트 자산운용 연구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가 저성장 결핍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 어떤 준비, 대책이 필요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한번 봐주셨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 노후 파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 같은데 이 노후 대비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일본의 NHK, 우리말로 하면 KBS가 이 노후 파산 특집이라는 걸 방송했는데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식들도 안 사는 독거 노인이 630만 명인데 그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앞으로 닥치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작년에 잡코리아라고 하는 취업 컨설팅 업체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40대 이상의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60세는 물론이고 대부분 회사에서 본인이 희망하면 65세까지는 근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퇴직 연령이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령화의 속도인데요. 그 나이 들어가는 거는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나라도 뭐 일본도 유럽도 비슷한데 우리나라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고령화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령화의 속도라는 말이 있죠.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7%가 되면은 그 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인 비율이 20%가 되면 초고령 사회로 갑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가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이거를 고령화의 속도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프랑스의 경우는 고령화의 속도가 156년인데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습니다. 4배 이상의 속도로. 그래서 일본이 지난 30년 가까이 저 불황으로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도 저리 가라 25년 동안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금년에 2022년이니까 3년 후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가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는 서서히 적응을 해가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이 지금까지의 상식, 이 고정관념, 이걸 버리고 빨리빨리 적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전체 인구 중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하는 그 비중입니다. 그 일본도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하면서 일본 경제가 이 저성장 시대로 들어서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베이비붐 세대의 그 충격이, 퇴직이 주는 충격이 일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일본은요, 이 핵심 베이비붐 세대는 1947년부터 49년까지 3년 동안에 출산한 세대를 핵심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기간을 핵심 기간만 해도 17년입니다. 17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 퇴직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에 주는 충격은 일본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조금 더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의 경우에는 이 가계 부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집값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값이 떨어져도 하우스 푸어가 될 염려는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가계 부채가 지금 큰 우리나라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 우리나라의 하우스 푸어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보겠습니다. 우선 베이비붐 세대가 주는 충격,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요, 우리나라는 1950년에서 1977년까지 28년 동안에 2,7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이 현역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가 세계에서 끝내주는 나라였습니다. 다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몇 년 후 이 사람들이 다 퇴직해서 나가고, 여기 출산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0.84명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우리 자식 세대들이 어떻게 이 많은 세대를 부양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일본은 핵심 세대는 아까 말했지만은 3년이고, 좀 그 후에 50년에서 52년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6년으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성 한 명이 평생에 애를 몇 명 낳는가. 일본의 경우는 많아봤자 4.5명에서 4.3명. 그 다음에 3.7명에서 3.0명인데, 우리나라는 가장 많이 날 때는 6.3명에서 5.0명. 그리고 이 말기에 가서도 3.8명에서 3.0명. 훨씬 출생자도 많았지만은, 또 하나는 이 출산율도 높았지만은 기간이 일본보다 훨씬 우리가 길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계부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은 이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저축액분지 부채 비율이죠. 이게 제일 높을 때는 20, 30대 179%, 빚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일본 사람들은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퇴직할 때가 되면 빚이 5%밖에 안 남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살다 세상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게 뭐냐? 제일 높을 때는 마찬가지로 131%인데 거의 줄질 않습니다. 83%. 빚이 그냥 있습니다. 만약에 10년 후, 20년 후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하우스 푸어는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좀 일본과 비교해도 우리는 더 문제가 크다. 그런 생각하에 금년 내년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내 노후에 대비해서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요,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우리나라에 이 동학개미, 이 주식 투자가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또 부동산 투자 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 투자를 왜 하는가. 예를 들어서요, 이 주식 투자, 펀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그 투자를 하는 이유, 왜 투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돈 벌라고 하죠. 그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이 금융교육이 제대로 안 된 나라에서는 왜 투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무목적 충동 투자라고 하죠. 근데 미국에 이 금융교육을 좀 받은 투자자들에게 물어보면은 왜 투자하십니까? 노후 대비로 합니다. 그거 노인들이 대답이겠지. 아닙니다. 학교를 갓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20, 30대 젊은 세대에게 질문을 해도 60%의 대답이 노후 대비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40년 장기 투자가 되고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거 투자의 목적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 동학개미 투자한 사람들 중에 돈을 번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 무목적 투자로, 충동 투자로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서 돈 벌었다고 하니까 그때 들어갔다가 좀 주가 떨어지니까 팔고 나와서 손해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나이가 50쯤 되면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집의 재산 상태가 어떻게 있는가? 우리 집의 재산 상태를 먼저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 상태를 어떻게 살펴보는가? 간단합니다. A4 용지를 뉘어놓고 T자를 그립니다. T자 이렇게에다가 T자를 그리고, 그 다음에 왼편에다가는 우리 집에 자산이 뭐가 있는가를 쭉 나열합니다. 자산은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눠집니다. 실물자산의 대표가 집이죠. 자, 아파트 한 채 5억.
그리고 중고 자동차 한 대 100만 원, 혹시 개 있으면 바둑이 한 마리 50만 원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금융자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이거 다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갖고 있는 금액 시가를 쭉 씁니다. 합계를 했더니 10억 원이다. 그러면은 우리 집의 자산의 합계 10억 원이 되는 겁니다. 오른편에다가는 은행이나 신용금고에서 돈 빌려오고 있는가? 부채, 차입금을 씁니다. 합계를 했더니 7억이다. 그러면은 10억에서 7억을 뺀 3억 원. 이게 우리 집 순자산입니다. 자기 자본이라고 하죠. 이 표를 나이가 50대가 되면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부가 같이 앉아서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그거 살펴보다가 언급결에 비자금 감춰놨던 거 뽀롱하면 안 되지만은 일단은 두 부부가 같이 그걸 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보면 우리나라 가정은 대개 두 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에. 그거를 다 갖고 있거나 한 가지는 꼭 갖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점이 뭐냐? 자산의 합계가 10억인데 부채가 7억인 집이 있다. 그러면 이런 집은 뭐라고 하냐면 위험한 자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10억에서 7억 빚 갚아도 3억이 남는데 뭐가 위험하지? 위험합니다. 부채가 총자산의 3분의 2 이상이 되면 위험한 자산 구조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부채 차입금은 갚지 않으면 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집값, 주식값, 이 자산 가격은 불황이 오면 얼마든지 절반으로 3분의 1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2007년입니다. 금융위기 나기 1년 전 해지요. 서울의 강동구에 34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그때 얼마 갔냐면은 12억 원까지 갔습니다. 34평짜리가.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난 직후에 그게 얼마까지 떨어졌냐? 6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6억 원까지.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얼마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주식 같은 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10억이 자산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5억이 됐다. 절반으로. 그러면 빚은 그냥 있습니다. 2억의 채무 초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50대가 돼 가지고 이 자기 집의 이 재산 상태를 살펴보고 부채가 과다한 부채를 안고 있는 집은 그 필요 없는 걸 뭐 다 팔아서라도 빚부터 갚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집은 이 빚이 별로 없다. 그리고 재산도 제법 많다. 그런 집도 많이 있죠. 그런 집에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갖고 있는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자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벌써 이제 해를 넘겼으니까 재작년이 됩니다만은 2000년 여름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물가, 구매력을 감안한 환율, 그걸 PPP 환율이라고 하죠. PPP 환율 기준으로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는 53만 8천 달러, 약 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놀란 거는요, 프랑스가 52만 1천 달러, 일본은 48만 6천 달러라는 겁니다. 물론 물가를 좀 구매력을 감안한 거라고는 하지만은 이 두 나라가 우리보다도 몇십 년 앞서 가지고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보다 이 가구당 순자산 규모가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라는 겁니다. 놀라시죠?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보니까 이 선진국 같은 경우 일본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은 갖고 있는 가계자산의 70%가 금융자산입니다.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과 같은 금융자산이 70%고 부동산은
비율이 8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80%고 금융자산이 20%밖에 안 됩니다. 선진국과 구조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재산 이퀄 부동산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물론 계속 부동산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치겠지만은,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웃나라 일본을 보니까 혹시 우리나라도 과거 30년 동안에 있었던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 부동산밖에 없는 우리나라, 내 노후는 어떻게 되겠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도 제가 놀란 게 뭐냐면 1990년도에는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60%,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했습니다. 그게 30년 후에는 그 비중이 30%로 절반의 비중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때는 어떻게 될 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본에서 지난 30년 동안에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60%에서 30%로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첫째, 지난 30년 동안에 일본 집값, 땅값이 계속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일본도 30년 전에는 우리처럼 집에 못 매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뭐냐면요, 일본의 보통 사람들이 내가 집이 없다,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이 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돈을 더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아니면은 집 사면 골치 아프잖아, 수리해야지, 세금 내야지. 그러니까 이 집은 빌려 살고 이 돈은 다른 데 투자하자,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돈 빌릴 수만 있다면 눈 감고 집 사겠다, 지금 그런 분위기지요. 지금 금리는 낮고 돈은 넘치고 또 여기저기 집값이 올라서 모든 지금 우리나라가 난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요, 일본도 30년 전에는 제가 일본에서 근무를 했는데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이 우리나라 비슷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 첫째는요, 일본과 우리나라와 같이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이 정착해서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 국가, 해양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들과 달리 이 농경 문화를 갖고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생각이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는 그냥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출생을 하면서 옛날엔 부모와 같이 살았는데 핵가족화 되니까 집이 필요한 겁니다.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렸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팔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또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입니다. 세 번째는 도시화.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일본도 우리나라도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다 이주를 하는 겁니다. 그걸 도시화라고 그러죠. 근데 일본은 도시화 현상이 끝나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지방에서 시골에서 도시로, 이 도시에서 시골로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도시화율,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의 인구 비율을 도시화율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도시화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싱가포르, 두 번째 높은 나라가 홍콩, 우리나라가 3번입니다. 3위, 90%. 대개 나라들이 도시화율이 80% 정도 되면 멈춘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종말이 언제 올 건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진국에서는 내가 돈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내 집 말고 또 여분으로 집이나 가게를 하나 사가지고 그걸 세를 넣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세를 안 낸다. 못 내보냅니다.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골치 아프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집 말고는 이 리츠, 부동산 펀드 이런 데 간접 투자를 하는 겁니다. 골치 아프니까.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그게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이 70%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리츠, 부동산 펀드가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선진국의 이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저 친구는 증권회사에서 온 모양이구나, 주식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고 해놓고 보나마나 막판에 가면 주식사라고 할 거야, 그런 표정들을 짓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지금 금년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집 팔아서 주식 사세요 이런 말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앞으로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 그 점만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될 게 첫째가 뭐냐?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다. 좁지요. 근데 그 땅은 해외에서 수입도 못 해오잖아. 그러니까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그랬죠. 근데요, 앞으로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첫 번째로 경험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 18세기 후반에 땅값이 쫙 오르다가 어느 날 영국 정부가 밀 수입의 자유와 먹는 밀을 해외에서 3분의 1 값으로 절반 값으로 마음대로 사다 먹어라. 이 말은 밀을 싸게 사온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땅을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영국의 땅값이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또 그런 경험을 끝냈습니다. 여기 일본 전국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예요. 1982년을 100으로 본 지수가 피크일 때는 언제까지 올랐냐면 1991년에 290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입니다. 1970년대에 일본의 땅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랐거든요. 그때 일본에 다나카 가쿠에이라고 나중에 로키드 사건으로 총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본 열도 개조론 이걸 부르짖으면서 일본 땅값을 무지막지하게 올렸습니다. 옛날 노무현 정부 때 지방의 행복도시, 혁신도시 땅값 올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오른 데서 버블 경기 때 또 폭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290까지 올랐어요. 그래서요, 일본 땅값이 피크일 때가 언제냐면 1991년이었는데 어느 정도 비쌌는가? 예를 들어서요, 일본 동경 중심가에 가면 왕궁이 있는 구가 있습니다. 왕궁이 있는 지오다쿠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로 말하면 창덕궁,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구입니다. 어느 일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오다쿠, 우리 말하면 종로구에 이 구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그냥 송두리째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서울 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를 다 산다? 그렇게 비쌌어요. 그게 1991년입니다. 그때부터 박살나가지고 10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오르는가 했더니 재작년, 작년 이 코로나 사태로 부동산 값이 뭡니까?
외국 관광객이 오질 않으니까 부동산 값이 좀 떨어졌는데 나중에 좀 올랐었는데 관광객이 몰려와가지고 코로나 사태로 관광객이 오질 않으니까 다시 좀 떨어지고 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아니, 땅은 수입도 못 해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야, 평택평야 땅값이 떨어집니다.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령, 목장 땅값이 떨어집니다. 지금요, 인도,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땅을 싸게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옮겨와라. 얼마나 지금 꼬시는 줄 아시죠? 저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가 해외로 통째로 나갔다? 나가지 말란 법 없습니다. 경쟁력 떨어지면 나갑니다. 지금요,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에는 베트남 현지 직원이 24,000명 정도 있대요. 거기 베트남 고졸 여직원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 한국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의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700. $3,700. 10배가 넘어.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제가 울산에 갈 때마다 현대자동차 직원들한테 그러거든요. 너무 세게 데모해가지고 현대차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울산을 떠나버리면 당신들은 거지되거든요. 첫째, 직장을 잃죠? 둘째, 막말로 울산에서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떠나보세요. 울산의 땅값, 집값은 폭락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도시가 관민의 노력으로 기업이 그 도시로 보이고 사람이 그 도시로 보여서 그 도시의 땅값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리면 오른다. 이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집입니다. 나이가 환갑쯤 되면 애들이 결혼해서 나가거든요. 나간 애들이 다시 와서 같이 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요,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자녀들하고 다시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이 20%밖에 안 돼요. 이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이 노인 전용 시설로 가겠다.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애들하고 같이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러죠.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분들을 백세인 이렇게 부르죠. 우리나라의 백세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재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18,500명 정도 계신데요. 그분들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모님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돈네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죠. 큰 집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보세요. 이 큰 집들이 골치 아프잖아요. 왜 그런가?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입니다. 가구 수가 2,100만 가구. 그 중에서요,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는 가족이 많았으니까. 근데 그게 2019년에는요 58%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2045년이 되면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벌써 오래전에 60%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에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요즘은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거 아니에요.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혔어요.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세상 떠나고 나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5.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들락날락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하고 안 살지요?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근데 30층, 40층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벌써 재작년인가요? 2019년입니다. 제가 일본의 전문가나 데리고 서울의 고층 아파트를 지나가면서 그랬거든요. 강남에. 저게 한국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친구 이렇게 보더니, 야, 10몇 년 지나면 한국도 초고령 사회가 될 텐데 그때 가면 저 아파트 어떻게 될까? 그러고 가더라니까요. 얼마 전에는 제가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을 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노인들이 귀찮아. 또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 둘째, 저층해야 돼.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뽑아야 되니까. 근데요, 위치가 별 볼 일 없거나 이미 고층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화돼 가고 있어요.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어요. 어떤 아파트가 성공했을까요?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요,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일본은 이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 일본 전체 주택수에 이 아파트, 그중에도 6층 이상 아파트의 비율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아파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61%가 우리는 아파트라는 거예요. 다 고층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생길 건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사는가? 시내에서요,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그다음에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우리도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벌써 재작년인가요? 신문에서 이 기사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판교 타운하우스라고 있죠. 그게 10년 좀 넘기 전에 입주한 아파트죠. 아파트가 아니라 타운하우스죠. 그런데요, 그 타운하우스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설계를 일본의 건축가 야마모토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설계를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주택 사정을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펴봤더니 원래 한국의 전통 가옥도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사생활을 지키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주택이 사라지고 모두 밀실 같은 주택이 됐다.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요, 모든 주택의 현관을, 사방을 유리로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밀실에 익숙해 있고 개방된 데에 익숙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분양 미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들이 와서 10년을 살고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이 너무나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10년이 지나서 야마모토라는 건축 설계한 사람을 초대를 해가지고 파티를 했다고 신문에 나섰습니다. 그 생각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 고령화 시대가 1인 가구 시대가 되면서. 그 다음에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그 김정은 먼저 명지대학 교수였었죠. 그 문화심리학자인데 이분이 한 얘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는 서구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처럼 대규모로 지어진 경우는 보기 힘들다. 게다가 한국의 아파트는 특이하게도 부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 빈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된 유럽의 주거 기계가 한국에서는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도입되고 발전한 것이다. 게다가 서구에서는 실패한 기능주의적 집단 주거 방식으로 여겨지는 아파트가 한국에서는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한국만큼 영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네덜란드나 벨기에의 경우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아파트 단지와 같은 대규모 집단 주거시설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럽의 경우처럼 효율적으로 도로를 내고 그 주위로 3, 4층 건물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개발할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죄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었냐는 것이다.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아파트는 충분히 의미 있는 효율적 주거 방식이다. 다만 아파트 단지가 거기서 생활하는 사는 곳이 아니고 사고 팔고 하는 사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이거를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주택의 수요와 공급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이 지난 95년부터 19년까지 24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전국의 가구 수는 921만 가구가 늘었습니다. 근데 집은 1174만 가구를 지은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만 보면 217만 가구가 늘었는데 정작 지은 거는 120만 가구밖에 안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서울에 그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어날 거를 왜 몰랐을까? 첫째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서울밖에 없으니까 서울로 몰려드는 겁니다. 또 1인 가구가 또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집값은 오르고 지방은 안 오르니까 오히려 지방에서 세를 살고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사두자. 그래서 그 수요가 또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요, 고령화 시대가 되면 다들 생각이 뭐냐, 노인들은 교외로 빠져나가서 넓은 데서 유유자적하고 살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 동경의 노인도 서울의 노인도 역세권에 조그만 집, 조그만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말하면 고령화 시대가 되면 교외 시대에서 도심의 시대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 영향을 준 거예요, 서울 경우에.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요, 앞으로 전망이 가구 수는 얼마나 늘어나고 이 주택은 공급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요, 집을 사는 사람은 누가 사는가? 젊은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20, 30대는 100만 가구가 줄었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에 또 20, 30대가 130만 가구가 또 줄어든답니다. 130만 가구가. 그리고요, 집을 늘려가는 거는 애들이 생기면서 40, 50대입니다. 40, 50대 가구는 지난 20년 동안에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가구만 늘어나는가? 노인네 가구만 지난 20년 동안에도 400만 가구가 늘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도 530만 가구가 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없더라도 살 능력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누가 집을 살 건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가구 원수로 볼 때 1, 2인 가구는 지난 20년 동안에 680만 가구가 늘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380만 가구가 또 가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인 이상 가구는 110만 가구가 줄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170만 가구가 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집을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 다들 그러니까 집 팔아서 주식 사라는 얘기구나. 아닙니다. 금년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돈은 넘치지, 그 다음에 금리도 뭐 올랐다고 하지만은 낮지, 그리고 지금 모든 분들이 조급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요 함부로 사세요 파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러면 결론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알아서 하시지만은 다만 이 원칙은 지켜야 된다. 투자의 원칙이 뭐냐?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은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하우스푸어가 될 염려는 없다. 저는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금융자산을 늘리라고? 뭘로?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뭘로 늘려? 금리가 뭐 10%쯤 될 때는요 망설일 거 없어요. 예금만 해도 돼요. 지나고 보니까 은행이 책임져 주면서 금리를 10% 이렇게 줄 때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금은 1%,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이것부터 꼭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중학교만 제대로 졸업하면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그건 알거든요. 그런데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지금 내가 손 들고 저축과 투자는 이렇게 다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알고 있는지.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아닙니다.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저축의 뜻,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합니다.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으시면요 갖다가 맡기면 은행 예금처럼 책임져 주는 상품,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주식이나 펀드처럼 책임 안 져주는 상품, 그거를 투자상품이라고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돈을 갖고 예금, 저축을 해야 되는가? 단기간 내에 써야 될 거. 원금이 깨져서는 절대 안 되는 돈. 이거는 그냥 눈 감고 예금 아니면 CMA, MMF처럼 이 원금 안 깨먹는 금융상품에 넣어야 돼요. 단기 금융상품에. 6개월 후에 딸 시집 보내기 위해서
5천만 원의 혼수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근데요, 주가가 살살 오르니까 누가 오더니 6개월이나 남았는데 그 사이에 주식에 튀겨가지고 시집 보내면 어때요? 그 말 듣고 튀기려고 넣었다가는 딸 시집 못 보내요. 그런 돈은 눈 감고 예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에 대해서는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이거는요, 잘하면 돈을 벌어.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근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이 변액보험, 변액연금 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투자 상품이라는 것을 모르고 들은 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 책임져 주는 줄 알아요. 그러면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되어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돈. 말이 그렇지 이게 쉽습니까? 근데 이 골치 아픈 걸 내가 왜 해야 돼? 금리가요 10% 이렇게 되면요 뭐 그냥 예금만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1, 2%밖에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투자는 리스크가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이거를 확실히 알고 이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요 금년에 49년째 만 48년을 이 금융 투자업계에서 종사를 했습니다. 근데요 다들 이 투자 상품 주식이나 펀드 샀다가 실패한 분들이 많아요. 이 보면은요 뭔가 붐이 이럴 때는 사람들이 와 몰립니다. 그럼 나중에 그때는 1000 갔던 게 2000까지 갈 것 같죠. 근데 그것이 500으로 떨어지고, 이런 사실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급등락 현상을. 그런데요 벌써 재작년부터 동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놀란 게 뭐냐면 2020년에 이 1년 동안에 20대 남성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한 그거를 조사해서 발표한 거를 제가 봤는데, 어느 대형 증권회사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2020년 1년 동안에 우리나라 20대 남성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한 걸 회전율이라고 합니다. 회전율이 100%라고 하면 1년에 한 번 사고 팔고 한 것을 팔면 100%가 돼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의 연 평균 회전율이 얼마냐면요 뭐 20, 30%, 30%,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 4년, 4, 5년에 한 번씩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2020년에 우리나라 20대 남성의 평균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였대요. 무슨 말이냐? 68회전 사고 팔고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사고 팔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도대체 거기에 관심을 쏟고 있으면은 회사 일은 언제 합니까? 그리고요 단기로 투자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이 뭐냐면 단기로 시세 예측해서 사고 팔고 해서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런 20대 남성 이 투자자 이런 분들이 잘못해서 자기 일에서도 실패하고 투자에서도 실패하고 이런 사례를 제가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퇴직을 앞둔 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저 이번에 퇴직하는데요 퇴직금을 2억 원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주식을 사서 튀겨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어떻게 퇴직을 앞둔 분이 주식을 사다 팔았다 하겠다고, 아직까지 해본 일이 없는 분이 그거 잘못했다가 날리면 노후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본 거예요. 그런데 단기 시황 전망에 의해서 사고 팔고 해서 성공하는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피델리티라고 하는 회사,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회사가 운용하고 있는
마젤란 펀드라는 그 펀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펀드입니다. 그 마젤란 펀드를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 동안 운영한 사람이 누구냐면 피터 린치라고 하는 전설적인 투자자였어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였어요. 근데요, 그 13년 동안에 그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수익률을 얼마를 냈냐면 2700%, 연 29% 평균 수익률이 엄청나지요. 그래서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가 된 거예요. 그러면요, 이 동안에 펀드에 투자한 미국의 투자자들은 다 돈을 벌었어야 되잖아요. 13년 동안에 2700% 올랐으니까. 그런데요, 이 마젤란 펀드의 이 기간 동안에 투자한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 2700% 13년 동안에 올랐는데 왜 손해를 보지? 오르면은요, 직선으로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결과적으로 13년 동안에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붐의 막바지에 가서 투자를 합니다. 약간 떨어지면 실망해서 팔고 나갑니다. 제가 48년 동안 보면 대부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동학개미 투자한 분들이 요즘 그런 심정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 직업이 있는 본업을 가진 투자자들이, 이 노후 대비 투자자들이,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는 투자 목표를 노후 대비의 목표를 두고 해야지 성공한다는 말씀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음미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은 시세 예측을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단기 시세 예측에 의해서 투자를 해서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로 날린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지난 30년 동안 펀드 매니저 일해왔지만은 금년에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이 주가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난감하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30년을 펀드 매니저로 일한 사람도 단기 시황 전망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보통 사람이 단기 시황 전망에 의해서 아까 6800% 주식을 사고 팔고 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는 게 가능하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을 우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로 활용하는 법, 또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식별하는 법, 이걸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오늘 계속 고함지려고 있는 게 뭐냐, 이 자산 관리 원칙을 찾고 고함지는 이유가 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본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로 활용하는 이 마음 자세, 그리고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정도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이 정도를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리스크,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른다고 그러죠. RISK, 이 리스크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합니다.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도 그래요. 여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10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세계에서 막말로 깡이 제일 좋았지요. 그때는요,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해서 어떻게 겁이 날 정도로 정말 이 용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10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시집 갔는데 고약한 자식 만나. 지금 우리나라 사모님들, 어머니들은요, 이 입에 위험을 달고 다닙니다. 위험한 친구 만나지 마라,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애들을 바보 만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위험의 정확한 영어 중학교 때 배웠죠? 데인저. 홍수 나서 죽을 위험, 폭탄 터져 죽을 위험. 이게 위험입니다. 그러면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 이게 리스크예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은행에 갔다 예금만 해도 책임져 주면서 금리를 10% 넘게 주었죠. 그 다음에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이 돼 있죠. 근데 앞으로는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이 불확실성, 리스크를 테이킹, 안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공무원은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해외 사례를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국민들이 화가 나면요, 이 행정개혁 압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민간기업에서 독사처럼 구조조정하던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행정개혁위원장을 시켜요. 그 사람이 공무원도 줄입니다. 선생님은 안전하다고요? 직업이?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선생님을 합니까? 이제 안전한 건 없어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요,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우리도 우리 애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들은 가지마, 가지마, 근처도 가지마. 애들을 지금 바보 만들고 있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그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근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주식 투자를 예를 들어가지고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에는 두 가지의 리스크가 따릅니다. 첫째 리스크는 뭐냐면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라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삼성전자 우량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재작년 봄에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단기에 폭락할 때, 9.11 테러로, 북핵 사태로 폭락할 때 그거 알고 있었습니까? 또 그 과정이 언제 끝날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예측치 못한 사태가 언제 생길지, 그 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우량 주식이라면 그때가 지나갈 때까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장기 투자 얘기만 하면 짜증내죠. 바빠 죽겠는데 오를지 떨어질지 그것부터 얘기하세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켓 리스크, 시장 리스크는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때가 지나갈 때까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투, 돈을 구워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용도로 갖고 있는 돈을 잠깐 이 투자해서 돈 버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크는요, 개별 종목 리스크. 아무리 시장이 같이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 갖고 있으면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요, 우량 종목, 좋은 종목을 골라야 돼요. 그런데 그걸 고르기 위해서는 기업 방문도 하고 산업 분석도 하고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이 아닌 이상 100% 우량 종목을 고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분산 투자의 방법에는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종목을 그냥 물리적으로 분산하는 거, 예를 들어서요, 석유 주식과 항공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요, 석유값이 오르면 기름값이 오르니까 항공주는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석유주는 오르거든요. 그 보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종목 분산.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다. 그러면 전체 갖고 있는 몇 억의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처럼 공격적인 자산의 비율과 비중과 채권형이나 CMA나 예금처럼 안정적인 자산의 비중을 어느 정도 할 건가. 그거를 뭐냐면 리스크 크기별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번 달에도 50만 원, 다음 달에도 50만 원, 이게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 이거를 시간 분산 투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분산 투자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은 알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 1억이다,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세 가지의 주머니에 나누어서 관리하는 이 습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세 개의 주머니를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주머니에 첫째 주머니는 뭐냐면 생계형 주머니입니다. 6개월 이내에 먹고 살고 쓸 거, 애들 학자금 낼 거, 원금이 깨져서는 절대 안 되는 돈, 이거는 생계형 주머니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계형 주머니에 있는 돈은 예금이라든지 CMA, MMF처럼 거의 원금 깨먹을 염려가 없는, 그걸 저축 상품이라고 그러죠. 저축 상품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생계형 주머니를 저축 주머니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어느 집이나 꼭 있어야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 가정은 다 갖고 있습니다. 필수 주머니입니다, 생계형 주머니는. 그다음에 또 하나 주머니, 필수 주머니가 있습니다. 자산 형성 주머니입니다. 노후에 행복하기 위해서 이 투자의 원칙을 지켜가지고 꾸준히 모아가는 주머니, 그게 자산 형성 주머니입니다. 이 자산 형성 주머니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 펀드처럼 이 약간은 이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주머니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형성 주머니와 생계형 주머니, 또 투자 주머니와 저축 주머니는 필수 주머니입니다. 어느 집이나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주머니인데요, 이걸 트레이딩 주머니라고 합니다. 트레이딩은 뭐냐면 단기 시황 전망에 따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주머니입니다. 근데 트레이딩은 나쁘고 투자는 좋은 거고 그런 건 아닙니다. 트레이딩도 어느 면에서는 넓은 의미의 투자의 범위에 속합니다. 근데 문제는 단기 시황 전망에 의해서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운에 의한 이 비중이, 성공 확률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 트레이딩 주머니는 내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한 10% 이내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많아봤자 20%. 그리고 이거는 꼭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럼 폼당했습니다. 근데 돈을 깨먹었다, 그러면 뭐냐, 에이 오락했으니까 됐지 뭐. 그래서 오락하는 기분으로 하라고 그래서 오락용 주머니라고도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젊은 세대는 이 트레이딩 주머니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퇴직한 분들이 갖고 있는 돈의 한 10% 이내에서 퇴직하고 나서 심심하기도 하니까, 그리고 자극을 주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건강에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돈을 벌면 부인하고 외식도 하고 폼나겠습니다. 근데 깨먹었다? 그러면 에이 오락했으니까 됐지 뭐. 그래서 오락용 주머니라고 그래요. 저는요, 이 트레이딩 주머니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 시간에 저는 일을 하는 게 좋다고 보니까. 근데 제 아내는 고수톱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공쳐가니까. 그래서 제가 10% 이내 금액을 정해주고 이 안에서 마음대로 샀다 팔았다 해라. 재미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요, 생계형 주머니는 거의 모든 가정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 형성 주머니를 갖고 있는 가정은 아주 드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분들, 지금 동학개미 분들 또 어느 의미에서는 트레이딩 주머니에 돈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이 생계형 주머니에 있던 돈을 꺼내가지고 트레이딩 주머니에 갖다가 넣어놓고
주식을 사고 그럽니다. 또 손해보면 에이 내가 미쳤지 그런 걸 왜 해? 그러면 팔고 또 절로 갑니다. 우리나라 가정은 생계형 주머니와 트레이딩 주머니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근데 앞으로는 이 주머니는 차라리 없더라도 생계형 주머니와 자산형성 주머니, 이 두 주머니, 자산형성 주머니는 꼭 필수 주머니로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적립 투자, 이 위력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2030 세대들은 목돈이 없습니다. 목돈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뭐냐,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 시간 분산 투자를 통해서 목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빚투를 할 게 아니라.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립식 투자가 얼마나 위력을 갖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이요, 한 달에 10만 원씩 10년 동안을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요, 주가가 10,000원에 시작했다가 한 8년쯤 돼서 5,000원까지 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10년 후에는 5,000원 정도로 시세가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10년 후에 평가액이 얼마나 될까? 아마 보다시피 다 시작할 가격보의 절반밖에 없으니까 다들 손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들어간 돈은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이고 10년이면 1,2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마 손해봐 있겠지, 손실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10년 후에 평가액이 1,390만 원. 원금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돼 있는데도. 그 다음에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10년 동안에 10,000원씩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5년간 떨어져서 2,000원이 됐다가 5년 후에 원본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이 어느 지점에서 원금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 여기 보시면요, 6년 반 후,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원금을 확보한 거예요. 원금이 회복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떨어졌을 때 그 가격에서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10,000원일 때는요, 10만 원이면 10주밖에 못 사거든요. 그런데요, 2,000원이면 10만 원이면 200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20주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어떤 분이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 10년에 1,200만 원을 돈을 넣습니다. 적립식으로. 근데 아까처럼 10,000원에 시작해서 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10,000원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평가액은 얼마나 됐을까? 어떤 거는 6,000원에서 사고, 어떤 거는 2,000원에서 사고, 어떤 거는 5,000원에 사고, 이게 샀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원본이 회복되어 있는 지점에 있는데 평가액이 얼마냐? 2,410만 원, 2배가 된 거예요. 이것이 적립 투자의 마력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적립식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은요, 적립식 투자를 하다가 한 몇 개월 계속 떨어지면은 열받아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러지 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투자를 쭉 계속하셔서 목돈을 5,000만 원 만들었다, 1억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냥 두시면 안 돼요. 한꺼번에 주가가 떨어지면요, 그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이 크게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요, 분산, 포트폴리오를 짜서 분산을 해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란 말 아셔야 돼요. 포트폴리오의 뜻은 서류를 끼우는 홀더, 금융상품을 넣는 바구니, 보유 금융자산 일람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질문이, 대개 자녀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아들, 딸입니다. 이런 식의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게 포트폴리오예요. 근데 이 포트폴리오는 그러면 어떻게 짜는가? 내가 5,000만 원 있으면은
그 포트폴리오 짜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신의 형편에 맞게 짜야 돼요. 형편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이 많은 노인분이 주식을 한꺼번에 샀다가 주가 떨어지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거든요. 공격적으로 너무 했다가. 그래서 나이 많은 분은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젊은 세대는 투자 기간이 길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 상태. 부자는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왜? 깨먹어도 돈이 있으니까. 근데 돈이 없는 분은 예금을 해놓고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현실은 반대지요. 돈이 없는 분은 조급하니까 이판사판으로 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투자 성향. 약간만 깨먹어도 가슴이 덜덜덜 떨리는 분들은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또 태어난 분들은 약간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자신의 성향. 그 다음에 이 돈이 언제 무슨 목적으로 지금 운용하고 있는가, 언제 쓸 돈이고, 노후자금은 10년 후 20년을 쓸 돈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또 자녀 학자금으로 1년 2년 후에 쓸 거 있으면 덜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결혼자금인가 주택자금인가, 언제 쓸 돈인가. 그럼 이걸 우리가 보통 사람이 어떻게 비율을 정합니까? 그래서요, 제대로 된 금융회사에 가게 되면은 설문지를 주거든요. 이 형편을 물어보는 설문지. 거기에 대답을 하게 되면요, 합계 점수가 나와가지고, 아, 손님은 나이도 드셨고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아, 손님은 지금 젊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해도 되겠군요. 비율을 짜줍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이게 좀 골치 아프다 내가, 그러면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100에서 내 나이를 빼면 됩니다. 그냥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빼면 돼요. 내가 50대다. 100에서 빼면 50을 빼면 50이 남습니다. 그러면요 50%만 공격적인 상품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좀 안정적인 상품에 넣어두세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의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나이가 50대입니다. 100에서 50 빼면 50 남으니까 주식형에 50%를 넣습니다. 그리고 채권형에 40%, 그 다음에 예금에 10%. 이거는 그러니까 주식일 수도 있고 주식형 펀드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채권형 펀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냥 넣어놓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이 조정을 해야 돼요. 조정을. 그거를 선진국에서는 뭐 1년에 한 번 하는 분도 있고 또 좀 성질이 급한 사람은 3개월에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요, 6개월에 한 번씩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주식형 펀드에 5천만 원, 채권형에 4천만 원, CMA 예금에 1,000만 원을 넣습니다. 6개월 동안은 자기 일만 열심히 합니다. 6개월 후에 그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가가지고 그 사이에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가 좀 봐주세요. 계산해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에 주가가 올라서 주식형 펀드가 65%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채권형이나 CMA는 늘어나더라도 조금씩밖에 안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듭니다. 28%로 줄었다. 얘들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금으로 있는 건 더 줄어들, 7%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느냐? 65%로 늘어난 주식형 펀드를 늘어난 비율 15%만큼만 팝니다. 그래서 이 줄어든 채권형 CMA에 갖다 넣습니다. 왜? 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부터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주식형 펀드의 비중을 줄였느냐? 아닙니다. 나이가 50대인 나에게는 주식형 펀드의 비중이 60%라고 하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커, 내 나이에. 그래서 내 나이에 맞는 비중으로 맞추기 위해서 15%를 팔아서 50%로 줄인 겁니다. 근데 팔고 나서 계속 오르면 열받지요. 부부싸움도 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내 형편에 맞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50대 40으로 원위치 시켰습니다. 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주식형 펀드의 비중이 줄어들겠죠. 40%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채권형이나 CMA는 가만히 있거나 약간씩 늘어나기 때문에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겠죠. 이번에는 늘어난 거를 팔아가지고 줄어든 데 메꿉니다. 왜? 주가가 이제 떨어졌으니까 이제부터 오를 것 같아서 주식형펀드의 비중을 높였는가? 아닙니다. 계속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늘렸지? 나이가 50대인 나에게 주식형펀드의 비중이 40밖에 안 된다는 거는 내 나이에 비해서 너무 보수적이야. 나한테 맞는 비중으로 맞추기 위해서 50으로 늘린 거예요. 그 50대, 40대 10으로 원위치 시켜놓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들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요, 우리가 고수도 빨리 배우잖아요. 돈이 들어가 있으면은 금방 깨닫게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기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이가 환갑 나이가 됐습니다. 시간이 가면 나이 먹으니까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60대가 되고 회사를 퇴직했다. 그러면요, 원래 50대일 때는 주식형의 50%, 채권형의 40%, 이 예금 CM의 10% 이게 기준 비율이었는데 환갑이 지나면서 퇴직을 했기 때문에 퇴직도 했고 월급도 없지, 너무 주식형의 50은 공격적인 비중이야. 내 나이에 맞게 40으로 줄이자. 그러면 채권형을 10% 늘려가지고 40대, 50대, 10이 기준 비율이 되는 거예요. 이 비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또 그런 조정을 해나가는 거. 이거를 기계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원칙이 되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자산형성 주머니를 말씀드렸는데 자산형성 주머니 10년, 20년 노후자금으로 모아가는 주머니거든요. 이거에 가장 중요한 주머니가 뭐냐면 연금입니다. 연금에 대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자금을 몇 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복지선진국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이 60, 70, 80% 이게 선진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적 사적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노후 생활비로 뭘 먹고 살았을까요? 보세요. 1980년도만 해도 자식이 도와줬잖아요. 72%. 그런데 이게 2019년에는 20%로 줄었어요. 자식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10년쯤 지나서요, 이 조사 다시 하면 우리나라도 주 수입원이 자녀의 도움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바뀔 거예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왜냐면요, 196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이 54세였거든요. 근데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이 86세입니다. 32년 늘어났어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짧았기 때문에 부양 기간이 몇 년이면 끝났어요.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게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의 노인이 되어가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보다 자식 세대들이 가난하거든요. 도와줄 여력이 또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앞으로 중요한 게 연금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다른 주식 투자 뭐 이런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할 일이 뭐냐? 국민연금 부부가 같이 가입해야 돼요. 직장인은 다 소득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죠. 가정주부는 의무는 없지만은 가정주부가 한 달에 9만 원씩만 30세부터 60세까지 30년 동안을
9만 원씩만 가입을 하면요, 세상 떠날 때까지 50만 원씩 받아요. 물가 오르면 늘어납니다. 남편 거 갚으면 절대 굶을 염려 없어요. 그리고요, 직장인은 또 퇴직연금 가입하죠. 요즘은요, 1인 기업도 자영업자도 다 세제 혜택 받으면서 퇴직연금 가입할 수 있어요. 꼭 가입하셔야 돼요.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이 100세 시대에는 이 세 가지, 이 3층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 준비 못한 채로 이미 퇴직했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지? 그러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거예요. 주택연금, 농지연금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죠. 에이,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주고 와야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뭐 하겠습니까?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그런데요, 이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다 운영해 주기 때문에 좀 일찍 받을지 좀 늦게 받을지, 그동안 못 낸 거 갖다가 추납을 할 건지, 요 몇 가지만 조심하면 되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 나라에서 해주니까. 중요한 거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인데요, 개인연금은 퇴직연금에서 공부한 대로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퇴직연금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우리가 신경 쓰고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퇴직연금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개의 주머니에서 자산 형성 주머니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퇴직연금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용어를 알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퇴직할 때 근무 연한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았죠. 근데 지금 그 퇴직금을 대부분의 회사들이 퇴직연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목돈으로 받아도 되지만은 그거를 연금 형태로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세금의 혜택을 주게 돼 있죠. 근데 퇴직연금에는 용어를 좀 아셔야 돼요. DB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걸 확정급여형이라고도 하고 회사 책임형. 그러니까 DB형 퇴직연금 가입한 사람은 뭐 그냥 회사가 알아서 책임져 주니까 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가입자 수의 절반 이상이 DC형으로 돼가고 있고 10년 지나면요 60%가 DC형. DC형이 뭐냐? 가입자 책임형. 그러니까 근로자 가입자가 알아서 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 가입자 책임이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DC형은. 그리고 IRP라는 게 있어요. 개인형 퇴직연금. 이거는 가입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용어는 다르지만은 IRP도 DC형의 한 종류다. 이렇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직장인의 최대 노후자금 마련 수단은 퇴직연금이다. 그래서 미국의 최대 퇴직연금 운용사 피델리티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고객 중에서 DC형 퇴직연금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한 11억 이상인 그 가입자 수가요, 작년 8월 말 현재로 41만 2천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에서 100만 달러 넘는 사람이 34만 1,600명이래요. 그 두 개를 합치면 약 75만 명 정도가 이 퇴직할 때쯤 되면 100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11억 정도를 모아가지고 퇴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피델리티라는 회사가 미국의 퇴직연금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시장 점유율이라고 그러죠. 20%예요.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375만 명 되는 100만 장자가 미국 전체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피델리티 고객만을 하게 되면은 41만 2천 명하고 35만 1,600명이니까 약 75만 명 정도지만은 이거에 피델리티에 차지하는 비중이 20%니까 5배를 하게 되면 350만 명 정도가 연금 100만 장자라는 거죠. 저는 근데요, 우리나라도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열심히 관심 갖고 하기만 하면 100만 달러를 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50만 장자,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억, 7억 정도 이상을 모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미국에서 직장인들이 이 노후 대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퇴직연금이에요. 퇴직연금으로 100만 달러씩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인원이 그렇게 많다고 숫자가 100만 장자가. 왜 그러냐? 첫째는 뭐냐면 퇴직연금 중에서 이 DC형 비중, 그러니까는 이 자기 가입자가 책임을 지고 운용하는 비중이 미국은 70%, 원래는 19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회사가 책임져주는 DB형이 70%였고 자기 책임으로 하는 거는 30%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64%가 DC형이에요. 자기 책임형. 근데 우리나라는 60%가 회사가 책임져주고 40%는 자기 책임형인데 우리나라도 점점점 이 미국 수준으로 비율로 DC형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DC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DC형 퇴직연금 자산의 80% 이상을 투자상품에 운용을 하고 있까,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투자상품에 운용하는 거는 20%밖에 안 되고 80%는 원금 보장형 상품에 넣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금리가 1, 2%밖에 안 되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DC형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투자 상품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져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퇴직연금 가입자가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직장인들이 회사를 들어갈 때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이 회사는 DC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돼 있는가? 이것부터 보는 거예요. 내가 퇴직연금 얼마 몇 퍼센트를 내게 되면 회사가 얼마나 내주는가? 그걸 매칭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이 복지 제도가 내 노후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조사를 해보고 회사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사해서도 하고 나서도 관심을 갖고 운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퇴직금으로 되어 있던 거가 어느 날 퇴직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요, 가서 제가 방송 출연할 때도 MC분들한테 지금 MC분께서는 퇴직금입니까? 퇴직연금입니까?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또 퇴직금인데 회사가 책임져주는 DB형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는 DC형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었는데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리고 이런 중요한 자산 형성 주머니 운용할 이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고 내가 매달 돈을 넣고 있는데도 관심을 안 갖고 오히려 돈을 꾸어서 신용거래를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하더라도 내가 지금 내 노후에 가장 영향이 있는 퇴직연금, 그 중에도 DC형 연금, 이거를 관심을 갖고 운용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직장인들은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면서 공부를 거기서 해가지고 그 공부한 지식으로 주식 투자, 펀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퇴직연금은 박쳐놓은 채 그냥 비투를 하고 있는 게 직장인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노후에 대비한 장기 자산 운용은 단기적인 가격 하락 리스크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운용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미국의 직장인들한테는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우리나라 직장인들도 내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겠는가? DB형인가 DC형인가? DC형이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할 건가? 이거를 미리 좀 조사를 해보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주인의식.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지금 80%는 원본 보장되는 1, 2% 수익밖에 못 내는 그 자금에 그 상품에 넣어 있는데, 앞으로 투자 상품의 비중을 점점점 높여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락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 분산 투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립식 투자의 위력에 대한 공부를 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량 상품을 고를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공부는 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량 상품을 고르는가? 그러면 어떻게 고르느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번 달에 월급 타서 쓰고 50만 원이 남았다. 50만 원으로 노후 대비 금융상품을 사야 되겠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사려고 하는 그 금융상품이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이냐, 잘하면 돈을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같은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사셔야 돼요. 저쪽에 그 전문가들이 권유를 하더라도 이거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이에요? 아니면 내 책임인 투자상품이에요? 왜냐면요, 요즘 금리가 낮아가지고 이 구조화된 상품이라고 그러는데, 가공된 상품이 많아가지고 이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랄 경험을 했는데, 저희 동네에 80 가까운 대학 나온 인테리 노인분이 계신데요, 저한테 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서 미치겠어요. 이거 고수익 나는 상품이라는데 괜찮은 거 한번 봐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00% 위험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위험이 100%래요. 제로래요. 그리고 고수익을 낼 수 있대요. 그런데요, 그럴 수 있습니까?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고는 고수익을 낼 수가 없거든요. 투자 상품 아니면. 근데 100% 위험이 없답니다. 그 사기거든요. 그거를 제대로 알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요,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은 책임져주니까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고 있어도 돼요. 근데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같은 투자상품은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간접 투자상품,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그다음에 연금 중에서 변액연금, DC형 연금 같은 거는 투자상품이거든요. 이거는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여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간접 투자 상품을 돈 벌게도 하고 손실을 입게도 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투자운용사, 무슨 자산운용사, 운용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운용회사가 200몇십 개 있어요. 무지개 많아요. 이 운용사 중에서 실력이 있는 운용회사가 운영하는 간접 투자 상품인가, 펀드인가 변액보험인가 변액연금인가를 알고 사셔야 돼요. 그런 회사가 몇 개 없어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중요한 거는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끝나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요번에 펀드 사가지고 깨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그 펀드 어느 회사가 운영하는 건데요? 아직까지 운용회사 이름을 알고 대답하는 분을 본 일이 없어요. 이 DC형 퇴직금 같은 경우는 자산형성 주머니에 들어가야 되고, DC형 퇴직연금에 들어가 있는 상품은 투자 상품이라면 다 펀드거든요. 그걸 고를 때 운용회사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운용회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단서조항이 나쁜 게 아니고 알고 하셔야 돼요. 요즘이요, 이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이 ELS라는 상품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래요. 근데 거기는요, 나쁜 상품이 아니라 좋은 상품인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 중에 예를 하나 들면요, 주가지수가 3년 이내에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근데 그 말을 안 해주거나, 어떻게 40%가 떨어져요? 근데 떨어져서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알고 사셔야 돼요, 이 단서 조항을. 네 번째,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사다 팔았다, 주식 사다 팔았다, 빨리 말려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그러면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탁 끄는 친구가 있어요. 왜 껐냐? 둘 중에 하나. 야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 사다 팔았다 하는 친구. 저는 그런 친구 중에서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본 일이 없어요. 아까 주식 투자는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해야 돼요. 근데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지요. 그래서 직장인은요, 우량 펀드 사고 원칙대로 하는 게 최고예요. 적합성. 그다음에 세금. 옛날에는 세금은요,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ISA, IRP, 개인연금 이런 거 잘 활용해야 돼요. 그다음에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투자할 때, 그 다음에 보험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거든요. 왜? 0.5% 차이만 나더라도 10년, 20년 가면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거든요. 쓸데없이 비싼 거 아닌가? 서비스가 얼마나 있길래 이렇게 비싼가? 알고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6가지만이라도 금융상품을 고를 때는 꼭 확인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해서 이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 돈 버는 능력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한테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이 더 중요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평생 누군가에게 얹혀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자립이란 흔히 말하듯 경제적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나 확립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 넣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특히 퇴직하신 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하지 않으시고 벌 방법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퇴직하신 분이 저 이번에 퇴직금 2억 원 받았는데 이걸로 주식 투자를 해서 튀겨서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인생에는 자산 단계별로 자산 관리 전략이 3단계 전략이 있어요. 그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1단계는 언제냐면요, 현역 시절이에요. 현역 시절. 현역 시절은 뭐냐? 일을 하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월급 받아 쓰고 아껴서 남은 거를 모아가면서 적립하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이 기간 동안에는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만 잘 지키면 돼요. 근데요, 이제 2단계 들어서면서부터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2단계는 퇴직 이후입니다. 퇴직하고 나면 월급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되죠? 모아둔 노후 자금을 꺼내 쓰면서 인출해 쓰면서 남은 돈을 운용해야 돼요. 세계 평균을 보니까요, 모아둔 노후 자금의 연 4%만 꺼내 쓰라고 그랬어요. 그걸 12로 나눠서 매달 쓰는 거죠.
그리고 남은 돈은 연 3%를 목표로, 수익률을 목표로 운용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펀드로 말하면 혼합형 펀드, 보수적으로 운용하라는 거죠. 주식 투자를 직접 하시고 싶으면 갖고 있는 전체 노후 자금 중에서 한 20% 정도만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인출에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2단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능하면 덜 꺼내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3단계로 많이 옮기기 위해서 덜 꺼내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이 있어야 돼요. 저는 국민연금을 13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만큼 생활비가 중에서 그걸로 조달할 수 있으니까 덜 꺼내 주시죠. 모아둔 노후자금 중에서. 연금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요, 절약을 해야 돼요. 왜? 퇴직하고 나면 이제 월급이 없으니까 아껴야 되잖아요. 집을 줄이거나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그래서 생활비를 50만 원 줄였다, 100만 원 줄였다, 줄여야 돼요. 세 번째는요, 뭔가 허드렛 일을 해서라도 한 달에 50만 원을 벌어, 100만 원을 벌어, 근로소득이 있으면 좋아요. 연금, 절약, 근로소득으로 가능하면 꺼내 쓰는 돈을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2단계예요. 그 3단계가 뭐냐? 80 가까우면 이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운용에서도 졸업을 해야 돼요. 꺼내 쓰기만 한다는 게, 자산 운용에서도 졸업을 해서 자산을 인출해 쓰기만 하는 단계가 3단계예요. 80 정도부터 시작돼요. 이때는요, 운용도 이제 졸업했으니까 예금이나 CMA, MMF, 원금 거의 안 깨먹는 상품에 넣어놓고 그냥 꺼냈어요. 아껴서. 목표가 뭐냐? 세상 떠날 때까지 내 노후자금이 바닥나지 않아야 돼요. 나의 수명보다 노후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돼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운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퇴직하고 나서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100세 시대에 노후 대비로 자산 관리를 할 때 유념해야 될 게 뭔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원칙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초로 해서 공부를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